안녕하세요, 문학초주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토머스 핀천의 제49호 품목의 경매입니다.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인 토머스 핀천은 1937년에 뉴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가죠. 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핀천은 공학 물리학과에 입학했었는데요. 얼마 후에 영문학으로 전공을 변경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평범한 회사원으로 취업했습니다만 얼마 후에 퇴사하고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접어들죠. 매년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될 정도의 작가지만 외부 노출을 철저하게 꺼리는 은둔 생활로도 유명합니다. 미국의 유명 문학 평론가 해럴드 블룸은 토머스 핀천을 현대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4대 작가로 꼽기도 했죠. 제49 품목의 경매는 1966년에 간행된 토머스 핀천의 두 번째 장편소설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의 소설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작품이 바로 이 소설이죠. 그다지 길지 않은 이 작품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전통적인 서사 구조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저도 줄거리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출간 후 젊은이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어떤 점이 인기 요인이었는지 감상평에서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에디파 마스라는 이름의 여자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무초 마스인데 작은 라디오의 DJ로 활동하고 있죠. 에디파는 옛 연인 피어스의 유산관리인으로 지명되는데 그녀와 공동관리인으로 매치거라는 변호사가 지명되죠. 피어스의 유산을 추적하면서 코엔이라는 이름의 수집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너릿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에디파 마스는 어느 날 옛 연인인 피어스 인 버라리티의 유산관리인으로 위촉됩니다. 피어스는 그녀와 함께 변호사인 매치거를 공동관리인으로 임명했고 얼마 전 사망하면서 에디파는 그의 유산을 정리, 처분할 권한을 얻게 된 것이었죠. 에디파의 남편 무초 마스는 작은 라디오 채널에서 DJ를 하고 있었고 과거 중고차 딜러 시절에 안 좋은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디파 자신도 힐라리어스라는 정신과 의사에게 임상실험으로 마약류의 약을 처방받는 중이었죠. 그녀는 유산관리인으로서 이를 철회하기 위해 키너릿을 떠나 샌 나르시소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는 거부인 피어스의 재산이 곳곳에 남아있었습니다. 한 호텔에 방을 잡은 에디파는 유산 공동관리인은 매치거를 만나는데 영화배우처럼 상당히 잘생긴 그는 그녀를 유혹하고 두 사람은 내연관계가 되죠. 에디파와 매치거는 우연히 스코프라는 이름의 술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마이크 펄로피언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펄로피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 우편물을 수령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펄로피언이 그리로 가버리죠. 에디파는 처음 보는 우편 시스템을 의아하게 생각하며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벽면에 막힌 나팔 그림과 WASTE를 통해서만 연락을 하라는 특이한 낙서를 발견합니다.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펄로피언으로부터 공공 우편이 아닌 미지의 사설 우편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얼마 후 에디파와 매치거는 한 호수로 놀러 갔다가 거기서 매치거의 친구인 디프레소를 만나게 됩니다. 디프레소는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며 보트를 훔쳐 에디파, 매치거와 함께 호수 반대편으로 달아나죠. 그는 두 사람에게 자신이 피어스의 유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대리인이라며 피어스가 소유한 담배 회사에서 제작한 담배의 필터에 사람뼈가 함유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디파는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은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전령의 비극이라는 연극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보러 가죠. 그 연극은 툰과 탁시스라는 이름의 사설 우편제도와 이에 대항하는 트리스테로라는 검은 옷을 입은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연극을 연출한 랜돌프를 찾아가고 그 연극의 원본에 대해 물어보는데 그는 자프의 헌책방에 찾아가 보라고 하죠. 그 이후 에디파는 전령의 비극 원본을 찾아 나서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같이 어떤 은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은밀한 비밀이란 지금도 당국의 눈을 피해 지하 우편 제도가 있다는 것인데 그녀는 코엔이라는 우표 수집가를 통해 물적 증거를 얻죠. 트리스테로라는 이름의 그 지하 우편 제도는
위조우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위조우표를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에디파는 트리스테로의 상징인 야금기로 박힌 나팔 문양을 찾아다니며 트리스테로가 실존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죠. 그러면서 그녀는 생각보다 이 지하 우편 조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과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디파는 이런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 자신이 신경 과민으로 인해 망상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키너릿으로 돌아가 정신과 의사 힐라리어스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미쳐 있었고 장총으로 그녀를 위협하는 와중에 경찰이 출동해 인질로 잡히고 마는데 겨우 구출을 받죠. 그녀는 오랜만에 만난 남편 무초가 과거 자신이 임상으로 처방받았던 마약류 약에 중독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샌 나르시소로 돌아갑니다. 샌 나르시소로 돌아온 에디파는 내연관계였던 매치거가 바람이나 자신을 떠나버렸다는 것과 전령의 비극을 연출한 랜돌프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녀는 자기가 트리스테로를 추적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남자들, 무초와 매치거, 힐라리어스와 랜돌프 등을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에디파는 추적을 계속한 끝에 트리스테로에 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수백 년 전에 유럽에서 시작된 사설 우편 조직인 트리스테로는 미국에 건너와 지하 조직화된 것이었죠. 보수적 성향의 그 단체는 미국이 혁명이라는 부적절한 수단으로 탄생한 국가라고 여기고 이에 대항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디파가 화장실에서 본 WASTE는 우리는 조용한 트리스테로 제국을 기다린다의 약자였습니다. 한편 에디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우편수집가 코에는 피어스의 유산 중 위조우표를 49호 풍목으로 경매에 붙이기로 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트리스테로 조직은 자신들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그 우표를 사려고 할 것이라며 경매 현장에서 트리스테로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 하죠. 에디파와 코엔이 경매장에 참석해 49호 품목의 경매를 기다리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디파가 트리스테로 조직을 파헤치게 만드는 동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에디파 마스가 옛 연인 피어스의 유산을 정리하게 되면서 지하 비밀 조직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를 파헤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후배 작가들의 소설에 큰 영향을 미친 이 작품은 여타의 유사한 소설들과 상당히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이죠. 바로 주인공이 비밀 조직에 대해 파고들게 만드는 동력이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소설에서 음모론이나 비밀 조직의 존재를 알게 된 주인공들은 대개 그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움베르토 에코의 푸코의 진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호기심이 주인공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시에 사건이 진행되도록 만드는 지배적인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주인공인 에디파 마스의 경우에는 호기심보다는 의심이 비밀 조직 트리스테로에 대해 파고들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죠. 그녀는 우연히 트리스테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자기 옛 연인 피어스와 그가 남긴 유산들이 깊이 관여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트리스테로의 존재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는데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트리스테로의 존재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죠. 그녀가 마지막 장면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집된 정보만으로도 트리스테로의 존재를 입증하기 충분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이를 의심합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환상이길, 다시 말해 그녀가 입은 상처나 욕구불만, 혹은 자신의 은밀한 분신이 만들어낸 어떤 명백한 결과물이길 바랐다. 그래서 피어스가 남긴 유산 중 위조우표를 경매에 붙여 이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겁니다. 사실 에디파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은 작품의 초반부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장면에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스코프의 화장실 벽에서 보고 베낀 기호 밑에 그녀는 내가 세상을 투영할 수 있을까라고 썼다. 그녀는 그 스스로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지 않는 성격이었던 겁니다. 에디파의 이런 모습이 의미있게 느껴진 이유는 진리를 탐구하는 인간의 동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진리에 대한 호기심도 중요한 동력이지만 때로는 의심 역시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에디파의 모습은 의심을 통해 진리에 다가서는 인간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작품에서 작가가 피어스를 통해 얻어낸 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죠. 피어스 인 버라리티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에디파 마스의 옛 연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에디파는 자신의 옛 연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 있어 그의 신비감은 끝까지 이어지죠. 때문에 피어스와 에디파가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를 독자들은 전혀 알 수 없지만 피어스가 에디파에게 있어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였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뜬금없이 유산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센 나르시소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음에도 군말 없이 가는 장면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무초 웬델, 피어스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 그가 내 이름을 유언장에 써넣기 전까진 말이야. 마치 자신의 이름을 유언장에 써넣음으로써 관계가 이어진 것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후에도 피어스의 신비감은 작품 내내 이어져 그는 에디파에게 마치 어떤 계시를 주는 인물이나 심지어 계시 그 자체로 느껴지게 되죠. 센 나르시소에서의 첫 순간에 그녀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문턱을 넘어 어떤 계시가 떨려나오고 있음을 느꼈다 라는 문장이나 어쩌면 피어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암호로 된 경고문 구실을 하는지도 몰랐다 라는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작가가 설정한 피어스의 이런 모습은 마치 종교 지도자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가 에디파를 유산관리인으로 지명하여 자신의 유산을 관리하게 만드는 부분은 마치 종교 지도자가 자신을 따를 사제를 지명한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스테로라는 비밀 조직은 어떤 진리의 비유적 표현으로 그것을 찾아나가는 에디파의 모습은 진리를 찾아 나서는 구도자의 모습처럼 보이죠. 심지어 피어스 그 자체가 어떤 계시처럼 느껴지는 부분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상징화하는 전형적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이런 관계로 짜여지다 보니 에디파가 끝없이 트리스테로에 파고드는 것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절대자인 피어스와 구도자 에디파라는 구도를 만들어냄으로써 작품 전개의 개연성을 창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이 왜 당시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당대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서 트리스테로의 상징인 막힌 나팔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이 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유행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왜 이 작품을 좋아했는지는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마도 트리스테로라는 조직이 가지는 저항적인 성격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단지 국가가 지배하는 삶에서, 즉 국가 체제와도 같은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기존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사실 모든 세대가 청년일 때 한 번씩은 가져봤음직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이 소설이 나왔던 그 당시 청년들은 막힌 나팔의 모습이 목소리와 표현이 차단된 것 같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 작품 속 비밀 지하 우편 조직인 트리스테로는 자신들의 저항 정신을 상징하는 조직처럼 비춰졌을 법도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작가 토머스 핀처는 끝까지 트리스테로라는 조직이 실존하는지 아닌지, 그것이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는지 아닌지를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시대의 젊은이들이 비록 가상이지만 트리스테로라는 조직에 흥분할 때쯤 작가는 이런 문장들로 그들의 흥분에 찬물을 끼얹고 있죠. 상형문자와도 같은 그곳 너머에는 초월적인 의미가 숨어 있거나 아니면 그저 이 세상이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트리스테로라는 조직이 이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허망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청년들에게 더 이 작품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포인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청년 시절의 특징이기도 하고 트리스테로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순간 도리어 그것이 또 하나의 공고한 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명백한 것들 뒤에는 또 다른 형태의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지도 모른다. 사실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것,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제49호 품목의 경매 죽주비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 소설을 한 번 덮었었다가 재도전하는 케이스인데요. 그만큼 난해한 면이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죽주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